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자주독립국이 자주독립한 상황이 됐는데, 또 외세의 간섭이 있었고, 우리가 또 일반 국민들이 자주독립 의식을 좀 가져야겠죠. 이런 의식을 환기하는데, 고종이 황제제기 하면 일본은 천황, 중국은 황제의 나라인데 동아시아 세계 속에 우리가 왕국이니까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조정을 해서 대등하게 좀 격을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소중화의식, 중국은 대국이 우리는 소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특효약은 바로 이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노선에 따라서 황제적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새로 바꿨어요. 그때 논의한 거 보니까 조선은 왜 바꿨어? 조선 태조 때 중국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나라 이름을 정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조선하고 화령 두 개를 갖다가 안 어울렸는데 저쪽에서 조선이라고 택했어. 그거는 이제 뭐 기자조선을 생각했겠죠. 뭐 우리는 단군조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중국에서 택해준 나라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좀 바꾸자. 우리 역사 속에 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택해서 큰 한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는 그런 꿈을 갖지 않은 뜻으로 이제 대한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승인을 안 해. 꼭 누구하고 같으냐면은 망자존대, 망령대의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 유생들의 사고하고 청나라 사람들, 황실의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다가 청국 대신들이 조선에 와 있는 청국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누가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약을 체결하자 해가지고 1899년 대한제국 선포한 지 2년 뒤에 한국과 청나라 사이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이 체결됐어요. 이게 바로 1890년에 체결된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대등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맨날 중국에 사자종했다고 일본 학자들이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도 뭐 조선조의 뭐 무슨 역대 군주나 뭐 조선 전체를 갖다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대등하게 자리를 잡은 게 언제야? 그런 시도를 누가 했어? 중국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도해서 결국은 그 관찰해냈단 말이죠. 1899년에 대한제국이 청국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청국과 대등한 조약을 맺고, 청국 황제의 이름으로 또 대한제국 황제의 이름으로 맺은 1899년 500년 역사상 가장 획기죠. 한중관계 역사에서 보면은. 지난 조선조 500년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100년 사이에 최고의 결정적인 그 매듭은 뭐예요? 한청통상조약입니다. 1899년. 그리고 그거는 그 바탕이 대한제국 선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범세계적으로 어디 사절을 가더라도 청국사들이 꼬리표를 달고 청국사들이 따라다니는 이런 일은 없고, 청나라가 간섭할 이유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일반 국민도 청국과 우리는 대등하다. 이게 뭐예요? 국가 주권의 대외적 선언이고 국가 주권의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권의 평등하고, 또 하나는 국가의 평등 아니겠어요? 왜? 국가는 사람들을 담는 그릇인데 국가가 다른 나라한테 아래 있거나 평등하지 않으면 뭐야? 국민들 전체가 그거는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유엔에서의 표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게 평등하죠. 국제법 질서 속에서 모두가 다 동등해. 근데 우리 5000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열세고, 삼국시대만 해도 괜찮았는데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점점 중국의 명청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속국으로 지내왔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국가의 주권을 갖다가 확실히 우리가 선언해서 청국 스스로 일본에게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고 인정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외에 이쪽 사절이 가가지고 우리 인정하느냐, 우리 자주독립국이냐 그러면 말도 마라 하는 그런 거죠. 그 무슨 자주독립국이냐?
우리의 속국이지 여전히 이런 인식을 청국 대신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은 1899년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에 의해서 이 조치를 안 했으면 뭐예요? 청국은 내면적으로 이게 우리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945년 이후 48년 대한민국 등장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조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 대등한 관계 출발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제국 때 한청 간의 평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걸림돌이었던 마지막 관문이 벗겨졌다. 그 의미를 인정할 수가 있죠. 이제 요즘 와서는 대한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한제국 하면 북한에서는 대한제국 없어요. 왜? 오늘날 대한민국 부정하듯이 북한에서는 이 대한의 유래가 대한민국 유정부 대한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을 아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물어보면 대한제국? 대한이라는 이름도 몰랐다고 그러고 저쪽에 만주에 저쪽에 동삼성에 사는 우리 교포들 왔는 사람 박사과정에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대한제국 그 전문가고 그래서 문의가 있어서 왔다고. 나중에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쓰고 가고 싶다고. 너무 자기들이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학위 논문 쓰고 갈 때 인사를 하고 가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북한에서는 여기를 부정하죠. 그리고 전통을 또 매도를 해요. 소련, 중공 다 마찬가지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와서는 되살려가지고 자기들 이제 정략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때려 부쉈어요. 러시아도 니콜라이 2세 레닌 일당에 다 이제 학살해버리고 마지막 황제 부위 영화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많이 박대하죠. 또 북한도 그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소홀히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 열려가고 있고 대한제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요때 등장한 것이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아까 중국에서 그 기년전 천단 있죠. 거기서 등장한 요거를 좀 모방을 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우리도 나라는 작지만 중국처럼 우리의 황제가 황천상제 하늘에게 고하고 우리 그 뭐 대한을 다스리는 이러한 확실히 누구에게 어떤 나라나 어떤 황제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주독립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게 환구단이에요. 요게 환구단이고 요게 황궁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웨스틴 조선호텔 자리, 웨스틴 조선호텔이 있고 여기는 남아있죠. 요 웨스틴, 이 환구단 자리는 일자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경부철도를 놓죠. 일본 철도회사가 여기를 갖다가 편입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조선철도회사에서 관할하는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웨스틴 조선호텔이 되죠. 사실은 거의 천하의 명당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요 원형을 보고 보자면 이런 형태예요. 이건 옛날에 방송국에 강의를 나갈 때, 거기서 이렇게 디자인을 애써서 이걸 만들었는데, 요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신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게 가장 높은, 상징적으로 신성한 곳이고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역사적인 공간이 되죠. 대한제국의 상징 공간 또 하나. 아까 독립문 있는 독립공원 같이 있는 곳하고 두 번째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용환 선생이 기획을 해가지고 조성한 장충단이 있어요. 장충단은 지금 현재 신라호텔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또 이름이 추모하는 그 행사를 장충단이 내려다 보이는 오늘날 장충단 공원 있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고 그 일제가 가면서 점점 주변에 이제 거기 장충단이 있는 옆에 일본 신사가 들어섭니다. 점점 권역을 갖다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장충단 그 지역은 그 왜 그 서울을 방어하는 그런 군사 진영이 있죠? 남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사가 활동하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단을 만드는 거예요. 장충단은 뭐예요? 청일전쟁하고 그 이전에
농민군 봉기가 일어났을 때 시현지에 나갔다가 희생된 분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광화문 앞에서 희생된 분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홍계훈 훈련대장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도경비 사령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추모하는 단을 거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 문구를 쓴 거는 민영환 선생이에요. 앞에는 황태자가 썼고, 그 기록을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을, 그 유가족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라를 지키겠는가. 그러면서 일반 병사들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충단에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 궁궐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부 대신하고 광화문 앞에서 전사한 홍계훈 훈련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군 진압 당시 현지에 가서 희생을 당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같이 추모하는 자리로 만들었고, 일반 병사가 없어. 말은 했는데 그거는 청주 지역에 따로 모충단이라고 건립이 됐습니다. 대한제국기 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는 오늘날의 국립현충원, 지방에 있는 청주는 지방에 있는 대전현충원 정도, 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발휘한 분은 민영환 선생이고, 민영환 선생이 독립협회에도 많은 성원을 해줬고, 독립협회로부터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정부 관료 중에서 가장 청렴한 분이다. 독립협회에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장충단 건립에도 관련돼 있죠. 대한제국 선포한 거, 그거는 좀 더 좀 거리가 있지만은, 근데 나중에 또 뭐가 관련돼 있느냐? 대한제국 애국가가 등장하는 곳,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은 대한제국 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아마 한국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인한 도시의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휘한 거는 뭐 서울시장격인 이채연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민영환 선생이 그 유럽을 다녀오고 각 나라 방문하고 다니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럽에 갔을 때, 또 러시아에 갔을 때 그 군악대 악기를 사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에 건의해서 장충단 건립도 하고 하와이 이민사업도 하고, 또 하나 에케르트를 정부에서 초빙하죠. 독일 그 군악대 활동을 했고, 일본에서도 초빙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기미가요를 갖다가 작곡했나 그랬더니 편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도 작곡했고 대한제국 애국가도 작곡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일본의 국가는 편곡을 한 거고, 대한제국에 다시 초빙을 받아와서는 대한제국 애국가는 그분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국가를 잠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애국가는 그 다음에 요게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입니다. 독일어로 돼 있고 우리말로도 돼 있고 그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옛날 고전에서 다 끌어낸 거라 시경에서도 나오고 뭐 무슨 서경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대한제국 애국가는 그 민요원 선생이 원래 군가를 목표로 지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 탄신을 기념 행사에 이거를 쓰면서 군가라기보다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군주국가이니까 군주가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대한제국 애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1910년 나라가 그 이제 국권을 잃으면서 금지곡이 됐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때에 그렇게 배운 분들이 나중에 그 이제 여기 이제 군악대가 해체가 되면서 뭐 제국 황실 그 저기 뭐야 대한제국이 이제 해체가 됐어도 황실의 그 유산은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악단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나중에 이제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방 이후 생존하던 분들이 우리 해군 군악대 거기 가서 활동을 하시고 스승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대한제국 군악대 탄생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체된 이거 많은 악기를 연주하던 그 서양 악기를 연주하던 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악기를 많이 팔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근근히 살다가 주로 거처하던 곳이 그 탑골공원 주변에 그래서 악기상들이 거기 많이 등장했고 오늘날 거기 그 악기상이 있죠. 그 낙원상가에 다 그런 유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탑골공원은 대한제국 애국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궁화가 등장하고 태극기 다 등장해요. 이 안에 그 가사집에 보면은 그 한 2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제국 국기도 들어가고 무궁화도 거기 표시돼 있고 애국가도 표시돼 있고 그럼 국가 상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1919년에 거기서 어떤 행사가 일어나요? 3.1운동. 뭘 들고 만세시를 했나요? 태극기 들고 했죠. 그러면 장충단 공원이나 탑골 공원이나 독립문 그 공원, 그 독립문 쪽이나 그 다음에 여기 환구단 다 대한제국계, 우리 역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한제국, 그 시대의 상징적인 역사적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공식화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대한제국의 상징공간이라는 건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공원을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최초 공원은 서양식 공원은 어디라고, 공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양인들이 맨 먼저 정착한 곳, 인천의 계양장의 자유공원 쪽. 서양인들이 모여서 거기 클럽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일 먼저. 근데 그건 서양인들이 만드는 공원이에요. 서울에는 어디? 정동의 퍼블릭 파크라고 표시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건 아니야. 서양 사람들이 퍼블릭 파크라고 미국 대사관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 공간이 퍼블릭 파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 지도에 보면은 요게 여기 퍼블릭 파크라고 돼 있죠? 여기 정동 사거리입니다. 여기 덕수궁. 여기 이쪽에 배제학당, 여기 감리교회 있고, 여기는 지금 미국 대사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테니스장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퍼블릭 파크라고 이렇게 했네요. 문헌상으로 나오는 건 이런 건데, 결국은 나라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은 탑골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원 지정 하나 하는 거 이거 다 설계하고 여러 가지 도로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뭔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 결국 거기는 군악대가 행진을 하고 사람들에게 악기 연주하고 군사가 행진하고 나라의 그 상징과 이런 걸 갖다가 널리 알리는 공간이 됐고 내외 사절들 초청해서 정부 관료들 초청해서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 공연을 하고 시위를 하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3.1운동 발화점이 되고, 또 하나는 오늘날에 와서는 뭐 3.1절에 또 다른 행사 때 거기서 많이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유래가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서울에 몇 가지 이제 뭐 독립문이 있는 곳이라든지, 여기 이제 웨스틴 조선호텔이 있는 자리라든지, 장충단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 저 탁골공원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생각을 할수록 또 많은 것이 더 새록새록 되새겨지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이런 상징 공간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자고 이런 걸로 같이 끌어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생략을 하고, 한국의 역사계보도에서 90년대까지 다 빠지고, 우리 역사보도에 보면은 조선에서 일제로 건너가요. 미군정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기 뭐가 빠졌어? 이게 90년대까지 그래서 교과서하고 역사보도에 대한제국이 빠져 있고, 일제라고 하더라도 옆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군정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라도 아니잖아. 일제라는 개념도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대일본 제국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조선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한제국이 들어가고 일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같이 이렇게 좀 뭐 나라 완전한 형태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표시라도 그 다음에 확실하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자, 그러면 조선은 왕국이죠. 조공국이죠. 대한제국은 자주동군주국이죠. 그러나 전제군주국이야. 아직은 완전한 현대국가가 아니야. 그리고 일자에는 3.1운동과 그 결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고, 임시정부로서 이런 역할을 해왔죠. 독립운동의 주요 구심체로서.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이후에 3년간의 진통을 겪고, 북한에는 조선이 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그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자주 독립국으로서 탄생을 해서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제국은 어떻게 봐요? 조선하고도 다르고 오늘날 대한민국하고도 달라. 조선은 전제군주국이면서도 조공국이고 독립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이에요. 근데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이지만은 아직 민권은 확립되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대한제국 한쪽씩 갖고 있죠. 그래서 조선왕국과 대한민국의 연결고리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는 더 다른 것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아까와 같은 국가 상징 이런 것이 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애국가는 이제 오늘날에 이제 황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그 애국을 이렇게 널리 부각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애국가가 다시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됐고, 나라의 무궁화꽃은 원래는 이황과의 문양이 있어, 이화문양. 그리로부터 대한제국 때부터 점점점 무궁화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일제의 임정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궁화가 나라의 상징적인 꽃으로 이렇게 대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야기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